친구 때문에 우연히 만들게 된 제품으로 맨땅에서 9천억 원 가치의 사업을 만든 사업가가 있습니다. 예술가로 살다 결혼 후 평범한 주부가 됐던 그녀는 과연 어떤 사업을 통해 이런 엄청난 결과를 만들었을까요? 곧 한국에도 정식으로 상륙할 것 같은 이 브랜드 슈퍼굽을 만든 홀리태거드의 비즈니스를 뜯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급니다. 1.2 5배속 오세요. 포리얼입니다. 홀리태거드, 그녀는 기업가 정신이 충만한 분위기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산업용 기계와 관련된 사업을 운영하던 사업가였고, 어머니는 성공적인 커리어를 이룬 초상화 화가였는데요. 이러한 환경 덕분에 홀리는 어린 시절부터 사업과 예술에 대해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8살 때 피아노를 처음 배우기 시작하여 음악에 흥미를 붙이게 되었는데요. 5학년이 되었을 때는 하프라는 악기를 처음으로 배워본 후에 이 하프에 완전히 매료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피아노를 치는 친구들은 너무나 많았지만 하프를 하는 친구들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본인이 이걸 잘 다룰 수만 있다면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해요. 겨우 5학년 때 이미 본능적으로 블루오션의 냄새를 맡을 줄 안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하프를 열심히 연마한 결과 고등학생이 된 홀리는 하프 공연을 하며 알바비를 벌 수 있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에 익숙한 분위기에서 자란 홀리는 그냥 알바비만 버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금 더 주체적으로 움직여서 자신이 직접 공연을 열고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마을에서 행사가 열리거나 이벤트들이 있을 때면 하프를 연주하는 홀리, 하피스트 홀리라는 이름의 자신이 만든 공연을 소개하고 제안서를 돌리고 자신의 공연 서비스를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1인 공연 에이전시를 만든 것이죠. 그렇게 홀리는 고등학생 때 이미 시간당 15만 원 이상을 벌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의 몸값을 높여가기 시작했다고 해요. 이렇게 나름의 1인 공연업을 운영하며 대학교에 진학하게 된 그녀는 음악 전공으로 학교에 갔는데요. 생각보다 학업이 그렇게 재밌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자신에게는 학문보다는 공연을 하는 게 더 잘 맞고 즐거운 일이었다 라고 이때를 회상하죠. 그래도 자퇴는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이후에 사업을 더 제대로 하려면 음악에 대한 학문적 교육을 충실히 받았다는 배경적 특징도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모든 의사결정이 내가 나중에 할 사업에 도움이 될 것인가, 이것을 바탕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대학교 교육과정을 무사히 마친 후 봉인이 풀린 그녀는 공연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살던 루이지애나 지역보다 하프 연주 공연이라는 상품을 조금 더 수월하게 영업할 수 있는 지역을 찾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나름의 분석을 통해 달라스 지역을 자신의 사업 무대로 설정하고 이사를 해버립니다. 이후에는 컨트리 클럽, 결혼식, 기업 행사 등등 자신의 공연 상품이 팔릴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갈 수 있도록 공연 상품을 구성하여 제안서를 돌리고 다녔습니다. 모든 사업이 그렇듯 초반에는 제안서를 아무리 보내도 답장을 보내오는 곳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하루에 100곳에 보내든 300곳에 보내든 내 노력만 있다면 계속해서 보낼 마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한두 곳에서 작게나마 공연 문의가 오기 시작하면서 일들이 성사되기 시작하는데요. 홀리는 자신을 한번 불러준 고객이라면 반드시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자신을 부르도록 만들겠다는 각오로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불러준 고객이 공연에 감동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데요. 단순히 공연만 땡 하고 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 고객들이 왜 자신의 공연 상품을 의뢰했는지, 그곳은 어떤 자리인지 사전에 면밀히 대화를 나누며 조율한 후에 고객에게 최고의 만족을 주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에서 고객사들을 위한 감사 행사 자리에 홀리의 공연을 부르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때 홀리는 공연뿐 아니라 기업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장치를 신경 씀으로써 그 기업이 다음에 행사를 할 때도 자신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다고 해요. 이런 노력의 결과 홀리는 달라스에서 매우 유명한 프로 하프 연주자이자 성공한 공연 사업가가 됩니다. 그녀가 사업을 하는 동안 가장 신경 써서 공부한 것이 바로 세일즈와 마케팅이었다고 하는데요. 공연이 끝나면 즉시 잠재 고객들에게 이번에 있었던 공연에 대한 스토리와 공연 예약이 가능한 남아있는 일자들을 볼 수 있는 표를 담아서 편지를 계속해서 돌렸다고 합니다. 홀리가 전개하는
사업 방식과 마케팅에는 어떤 특징들이 좀 있는데요. 이게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조금 한계를 보이는 것 같은 모습을 느낄 수는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제가 다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학교 졸업 후 사업에만 매진하며 달려온 홀리가 사업의 속도를 조절하기 시작합니다. 20대 후반이 되어 결혼을 하면서 사업보다는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을 더 늘리고 싶어서 그런 선택을 했다고 하는데요. 사업도 좋지만 삶에서 더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기업가 정신이 충만한 사람들은 그런 시간이 오래가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자신의 절친이 피부암에 걸려 죽을 뻔한 경험을 하는 과정을 생생하게 지켜보게 됩니다. 그녀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문제를 가져오는지 그때 처음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도록 장려하는 캠페인을 벌여야겠다고 다짐합니다. 홀리의 계획은 이러했습니다. 지역에 있는 학교들에 대형 자외선 차단제 디스펜서를 설치하고 자외선 차단제를 안 바르는 것이 피부에 얼마나 위험한지 건강 지식을 교육하면서 학생 때부터 미리 건강을 지킬 수 있게 움직여야겠다. 홀리가 이것을 사업적으로 접근한 것인지 공익적으로 접근한 것인지 그 근본적인 생각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형 선크림 디스펜서를 만들어 전국의 학교에 설치시키고 유통할 수 있었다고 하면 사업적으로도 큰 규모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은 드는데요.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게 대단하죠. 아마 기업가 정신이 충만했던 사람인 만큼 사업성에 대한 생각이 없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 시점에 홀리 테거드는 자외선 차단제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 자료들을 읽다가 미국인의 70%가 자외선 차단제를 정기적으로 바르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를 보게 되는데요. 그 이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답변이 피부에 좋지 않아서, 즉 피부 트러블이 나거나 피부에 안 좋은 것 같아서 같은 이유로 사람들이 자외선 차단제 사용을 꺼린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녀는 무언가를 하면 진심으로 해버리는 성격인 것 같습니다. 내셔널 선크린 심포지움, 번역하자면 전국 자외선 차단제 심포지움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심포지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홀리는 해당 행사에서 연설하는 모든 전문가들에게 연락을 하고 찾아가 자외선 차단제에 대해 배우기 시작합니다. 자외선은 영어로 울트라 바이올렛, UV라고 하죠. 근데 이 UV는 사실 UVA와 UVB 그리고 UVC로 분류가 된다고 하는데요. UVA는 주름, 피부 노화 같은 것들을 유발하고 UVB는 백내장과 피부암을 일으키는 존재라고 합니다. 이처럼 자외선에 대한 다양한 지식들을 습득한 홀리 테거드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성분들을 모두 없앤 자외선 차단제를 만들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품 개발을 위해 화학자들을 괴롭히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여러 논문과 자료들을 살펴보면서 해롭다고 판단한 성분들을 리스트업하고 이것들을 제외한 자외선 차단제를 만들 수 있는지 자외선 차단제 심포지엄을 통해 만난 전문가들에게 계속해서 물어보고 다녔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그게 불가능하다고 말했고 홀리는 포기하기 직전까지 갔다고 하는데요. 자외선 차단제 심포지움에서 우연히 소개받은 캘리포니아의 한 화학자가 그녀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밉니다. 그는 그녀의 아이디어와 비전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제품을 개발하는 작업을 기꺼이 무상으로 함께 도전해볼 의향이 있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 화학자의 연구 지옥이 시작됐죠. 화학자는 계속해서 기존의 선크림들이 가지고 있던 유해한 성분들을 대체할 수 있는 효과 있는 성분을 찾기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피부에 발랐을 때 불쾌감이 없는 그런 질감을 만들기 위해서도 큰 노력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그렇게 캘리포니아에서 만들어진 샘플은 페덱스를 통해 우편으로 달라스에 있는 홀리에게 전달이 됐죠. 홀리는 샘플을 받을 때마다 주변 친구와 가족들에게 계속해서 피드백을 받았는데요. 이 자외선 차단제 샘플들을 그들 사이에서는 굽스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2년 후 홀리는 주변 친구들과 가족들로부터도 극찬을 받을 정도로 피부에 바르는 느낌도 좋고 UVA와 UVB 차단에 모두 효과적인 최종 버전의 상품을 손에 얻게 됩니다. 그녀는 성공적인 샘플 테스트에 This is super라고 외쳤고 그 순간 브랜드 이름을 슈퍼굽으로 지어야겠다고 생각하죠. 이제 제품의 성공적인 런칭을 위해 움직일 시간이 되었습니다. 홀리는 원래의 계획대로 학교에 제품들을 설치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자외선 차단제라는 제품이 일반 의약품으로 구분되어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디스펜서를 설치하는 건 안 된다고 목바가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홀리는 이렇게 될 거란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아버렸죠. 자신이 법적인 검토 같은 것들을 면밀히 하지 않고 그냥 아이디어 구상만 가지고 2년이란 시간
시간을 제품 개발에만 매진해버렸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돌파구를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중 사립학교는 규칙이 그렇게 엄격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달라스 내에 있는 사립학교들을 모두 리스트업하여 제안을 다시 하기 시작합니다. 홀리는 이전에 자신이 하프 연주 사업을 할 때 공연을 했던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자신의 제안을 잘 들어줄 거라 생각하고 재고가 부족해질 것을 미리 염려하여 제품 생산을 충분하게 해두려고 움직입니다. 아직 제안에 대한 답변이 전혀 오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말이죠. 그녀는 자신의 신용카드 한도를 최대로 늘려놓고 제조업체에 이야기하여 창고 한 켠을 미리 빌려 제품의 재고를 어느 정도 쌓아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사업 스텝은 어딘가 계속 꼬여있는 것처럼 들리죠. 미리 해야 할 것을 미리 하지 않고 또 미리 하지 않아도 될 것을 미리 하면서 계속해서 시행착오를 겪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보지 않은 길을 혼자서 개척하며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부딪히면서 가고 있었던 거죠. 옆에 사업적으로 조언을 줄 사람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결국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녀의 바람과 달리 사립학교에서도 제안을 받아들인 곳은 없었죠. 재고를 미리 쌓아놨지만 자외선 차단제를 공급해달라는 곳은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녀의 기업가 정신은 계속 살아있었습니다. 홀리는 이런 위기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슈퍼굽이 B2C 시장에서도 충분히 먹힐 것이란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매업에 집중하겠다고 판단한 후 무역 박람회에 나갑니다. 그녀는 어린이 제품을 중심으로 소매하는 업체들의 자신의 제품 팜플렛을 만들어 모두 돌리기 시작하는데요. 유해한 성분을 배제했다는 점과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자외선 차단제를 통해 피부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어필한 자료였습니다. 이 무역 박람회 한 방으로 슈퍼굽은 소매 판매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첫 해에 45,0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6천만 원어치의 제품을 판매합니다. 홀리는 제품 제작과 각종 비용으로 이미 4만 달러 이상을 투자했기 때문에요. 그 성과가 그다지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물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돈이 떨어진 홀리는 추수감사절에 자신의 아버지를 만나 25,0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3,400만 원 정도를 빌려달라고 요청합니다. 명절에 집에 와서 사업 자금을 꿔간 거죠. 그렇게 계속해서 어려운 경영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근근히 사업을 버텨가던 홀리에게 황금 같은 기회가 다가옵니다. 세포라라고 하는 대형 화장품 편집샵 체인 기업이 있죠. 우리나라로 치면 올리브영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아리따움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 세포라의 스킨케어 바이어인 킴 홀트라는 MD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킴 홀트는 어린이용 리테일샵인 기글스라는 매장에서 우연히 슈퍼굽을 구매했고 이 제품을 굳이 어린이용이 아니라 피부가 민감한 성인이나 화장품이 뜨지 않게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고 싶은 여성들을 위해 판매해도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하죠. 그래서 홀리에게 자신이 당장 세포라에 입점시켜줄 수는 없지만 브랜드 홍보를 통해 조금 더 인지도를 높이면 충분히 대형 리테일샵에 입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라며 용기를 주었습니다. 홀리는 조언을 받아들여 무역박람회를 돌아다니며 타겟을 넓혀 제품을 홍보합니다. 그리고 홍보를 담당해줄 업체를 찾기 위해 노력하죠. 박람회에서 우연히 만난 사업가로부터 뉴욕에 있는 홍보회사를 소개받은 홀리는 과감한 결정을 하는데요. 겨우 45,000달러의 연매출을 내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홍보회사에 월 8,000달러, 그러니까 연으로 따지면 96,000달러를 지불하는 홍보 계약을 맺습니다. 회사 연매출이 6천만 원인데 홍보 대행에 1억을 넘게 쓰는 계약을 맺은 거죠. 저라면은 이런 결정을 못할 것 같은데 대단하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홀리가 이런 결정을 한 이유는 자신이 이 사업을 시작한 계기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슈퍼굽은 창업 시점부터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소비자를 교육하는 방식의 홍보 마케팅을 하고 있어요.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한다는 캠페인을 벌이고 피부암 예방을 포함한 피부 건강을 위해 자외선 차단제 사용의 중요성을 일관되게 외치고 있습니다. 홀리는 이것이 자신의 사업이 잘 될 수 있는 일일 뿐만 아니라 인류를 위해서도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스스로 깊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종종 진행하는 무료 특강을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가장 좋은 마케팅은 고객을 교육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슈퍼굽은 그것을 15년 이상 꾸준히 잘해오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그렇게 만난 홍보회사는요, 제 몫을 잘 해냈습니다. 각종 매체의 슈퍼굽을 노출시켜 뉴욕에 있는 대형 화장품 매장 몇 곳에 입점을 성사시킵니다. 결국 45,000달러였던 연매출이 다음 해에 15만 달러로 3배나 성장하게 되었다고 해요. 하지만 15만 달러의 매출에도 홍보비가 연간 96,000달러였다 보니 어렵긴 마찬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계속 부트스트랩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홀리입니다. 이 자외선 차단제 브랜드가 8천억 원 이상의 밸류가 되어 사모펀드에 지분을 매각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런 단계까지 어떻게 간 걸까요? 조금 더 들어보시죠. 뉴욕에서 대형
대형 매장 몇 곳에 입점도 하고 매출을 어느 정도 높인 홀리는 세포라의 MD인 킴 홀트에게 다시 연락합니다. 이제 우리 거 입점 좀 시켜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생각을 한 거죠. 킴 홀트는 홀리가 세포라 사무실에서 슈퍼굽에 대한 피칭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홀리는 피칭을 마치고 나와 바로 노드스트롬이라고 하는 또 다른 대형 매장의 바이어에게도 무작정 연락을 돌립니다. 홀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무언가를 성취하기에 가장 좋은 시점은 작은 성취의 불꽃이 시작됐을 때다 라고요. 즉 어떤 성취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것을 원동력으로 더 일들을 몰아붙여서 다양한 성취를 이루기 위한 동기부여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세포라에서 피칭을 마치고 용기를 얻어 노드스트롬에도 연락을 취하는 행동, 이런 것들이 그런 것이죠. 사실 대형 유통업체에 연락하는 거야 그냥 하면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요. 홀리는 당시에 상품을 충분하게 제조할 자금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입점에 대한 허가를 받아도 물량이 부족해 일이 틀어지면 이후에 브랜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어 조심스러운 상황이었죠. 하지만 지금까지 들어본 홀리라는 사람은 그런 것에 쫄 스타일이 아니죠. 그녀는 세포라와 노드스트롬까지 입점이 확정되면 그 소식을 바탕으로 자금쯤이야 충분히 끌어올 수 있을 거란 판단으로 일을 추진했습니다. 물론 이건 좋은 상황을 가정한 것이었는데요. 세포라와 노드스트롬 어느 곳에서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돕겠다고 남편까지 사업에 함께 관여하는 상황에서 홀리 부부는 재정적으로 거의 파산에 이르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제품 생산 비용과 창고 비용을 감당하기에 판매 대금 정산은 너무 먼 미래 같았다고 이때를 이야기하죠. 요즘에 많은 커머스를 하시는 분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홀리는 뉴욕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남동생을 찾아갑니다. 남동생의 사업에 관심이 없었지만 그녀의 남동생은 사실 사업을 성공적으로 키워나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미래성이 있는 사업에 투자하는 투자자로도 활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외동이라 이런 찬스가 없지만 홀리에게는 가족 찬스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남동생 스티브는 슈퍼굽 제품을 보고 현재의 사업 상황을 들어본 후 75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억 원에 가까운 돈을 누나의 회사에 투자합니다. 이렇게 극적으로 투자를 받아 한숨을 돌린 홀리는 세포라에 다시 연락을 취합니다. 마침 세포라 쪽에서는 여름 기획전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슈퍼굽을 여름 시즌 동안만 판매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딱 12주 동안만 판매를 하겠다는 거죠. 홀리는 슈퍼굽의 브랜드 정신을 생각했습니다. 언제나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 건강을 유지해야 한다는 건강 지식을 전파하고자 했던 홀리의 생각과 여름에만 선크림을 기획전으로 팔겠다는 세포라의 생각, 그것은 맞지 않았습니다. 홀리는 여름에만 파는 것이라면 입점하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투자를 받아서 생존 기간도 늘어났겠다. 브랜드의 핵심 가치를 지키기 위한 강단을 발휘한 것이죠. 결국 세포라에서는 진열대를 아주 작은 곳에서 시작하는 조건으로 슈퍼굽을 입점시키고 1년 내내 판매하는 것으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2011년 슈퍼굽은 미국 내에 있는 모든 세포라 매장과 47개의 노드스트롬 매장에 공급하는 업체가 되었습니다. 홀리는 새로운 제품에 대한 개발을 소홀히 하지 않았는데요. 2011년 물티슈형 자외선 차단제를 출시하며 슈퍼굽은 그야말로 대박을 맞이합니다. 물티슈처럼 꺼내서 언제 어디서든 자외선 차단제를 덧바르라는 아이디어였는데요. 모든 세포라 매장에서 이 물티슈형 자외선 차단제가 품절 대란이 일어납니다. 이때 홀리는 자신의 차로 세포라 매장을 돌아다니면서 재고를 직접 매일 채우는 등 제품을 사고 싶지만 발길을 돌려야 하는 고객을 한 명이라도 더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해요. 이후로도 여러 형태의 자외선 차단제를 출시합니다. 화장이 뜨거나 밀리지 않는 프라이머형 자외선 차단제, 미스트형 자외선 차단제, 파우더형 자외선 차단제 등등 브랜드 자체가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바르라는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만 패는 겁니다. 그렇게 2011년 매출이 60만 달러로 증가한 슈퍼굽은 이후로 매년 2배가 넘는 매출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품력을 발전시키며 꾸준한 매출 성장을 이뤄가던 슈퍼굽에 한 번 더 점프의 순간이 찾아오는데요. 유명한 테니스 스타죠. 마리아 샤라포바가 슈퍼굽에 투자를 하고 싶다고 연락을 한 건데요. 샤라포바는 세포라에서 슈퍼굽을 구매해서 써보고 운동할 때마다 항상 바르고 있는데 땀이 흘러서 눈에 들어가도 전혀 아프지 않아 이것만 쓰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성분에 신경을 쓴 만큼 그런 효과가 있었던 거죠. 샤라포바는 자신의 SNS에 슈퍼굽을 기꺼이 홍보하면서 회사의 투자까지 희망했습니다. 그렇게 슈퍼굽 회사에 샤라포바가 투자자로 합류하게 되죠. 이때까지 남편과 함께 일을 하던 홀리는 팀을
꾸리고 브랜드 사장으로 외부 인재를 영입합니다. 그렇게 회사의 성장은 더더욱 급물살을 타게 됐다고 하는데요. 2017년 매출은 한화로 300억 원 이상을 달성했고 2018년에는 한화로 550억 원 규모의 매출을 올립니다. 팬데믹 시절에는 온라인 판매망을 제대로 정비하고 해외로의 진출에 힘쓴 결과 2022년 한화로 3천억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부트스트래핑으로 키운 브랜드인 슈퍼굽은 2022년 블랙스톤이라는 사모펀드에 매각을 하게 됩니다. 매각 당시 기업 가치는 7억 달러, 우리 돈으로 9천억 원 정도로 책정이 됐습니다. 거의 1조에 가까운 기업이죠. 어마어마하죠. 제가 짧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슈퍼굽이 15년 이상 기간 동안 달려온 디테일한 위기의 순간을 모두 담는 데는 한계가 있겠지만요. 분명한 점은 이 슈퍼굽이 사업을 시작한 후 5년이 될 때까지도 매출이 지지부진했다는 겁니다. 좋은 상품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저는 이 이유를 오프라인에 의존한 마케팅과 세일즈 방식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채널에 이전에 올라온 딜런 제이콥의 브루메이트의 성장 사례나 라이언 바틀릿의 트루 클래식의 사례 영상을 안 보셨다면 꼭 보시면 좋겠는데요. 딜런 제이콥은 제품 출시 후 3년도 안 되어 200억이 넘는 매출을 달성하는가 하면 라이언 바틀릿은 4년 만에 연매출 3천억 원을 달성했죠. 이는 모두 온라인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홀리는 대부분 오프라인 유통망을 뚫고 소매 매장에 입점시켜 사업을 키우는 방식에 의존을 했어요. 박람회를 가고 소매점을 만나고 대형 유통사를 만나 입점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등 대부분의 활동이 오프라인 판매에 의존하는 형태입니다. 반면 브루메이트와 트루클래식은 온라인에 집중한 결과 빠른 시간 내에 미국 전역에서 고객에게 직접 도달하여 판매를 이루었죠. 오프라인 매장으로는 그 이후에 넓혀가기 시작을 했고요. 저는 이러한 이유가 홀리가 자라온 과정과 이전에 했던 사업에서 경험한 것에 한계가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아버지는 산업용 기계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B2B로 고객사를 직접 만나 영업을 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했을 겁니다. 가뜩이나 옛날이었으니 온라인 마케팅으로 최종 소비자를 만나는 형태의 마케팅을 크게 하지는 않았겠죠. 홀리가 성장하고 공연 사업을 할 때도 그녀는 대부분 오프라인을 통해 제안하고 우편을 통해 마케팅을 하는 등 온라인으로의 전환을 크게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런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이 홀리라는 사람은 어릴 때부터 기업가 부모 밑에서 자랐다 보니 사업을 하기에 유리했을 거다 하는 등의 말씀을 하실 수 있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녀가 경험한 그 한계 때문에 그녀는 정말 오랜 시간을 고전적인 마케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파산 위기를 몇 번이나 겪게 되었다는 겁니다. 즉 결국 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시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홀리가 온라인 마케팅을 빠르게 배워 온라인에서 적절한 마케팅 액션만 취했어도 훨씬 빠른 속도로 100만 달러 매출을 달성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역사에 이프는 없고 현재는 어마어마한 성공을 이룬 사업가가 되어 저 같은 나부랭이는 쳐다보기도 힘든 수준의 부자가 됐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반에 했던 그런 큰 고생의 단계를 좀 줄일 수도 있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슈퍼굽도 폭발적인 매출 성장을 하게 된 2017년부터 활발한 온라인 마케팅을 시작했고요. 샤라포바의 SNS 지원 사격과 더불어 온라인에서의 존재감이 폭발하면서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저는 온라인 마케팅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오케이, 오늘은 기업가 정신 넘치는 창업자 홀리 태거드의 비즈니스 스토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녀가 문제 상황을 인식하고 해결책을 사업으로 승화하는 과정들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여러분의 사업에도 인사이트를 얻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